네, 동경링겐 시즌2 8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아, 매끄러워. 그래도 몇 번 해봤다고. 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예, 중년하다고 에너입니다. 하나가 현민 쉐이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네, 지금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기슈의 돈후안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어요. 저희가 일단 상황 전개, 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사건 처음 들었을 때? 간단하게 일단 줄거리, 아주 요약본을 제가 제이큰이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할까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이제 노자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택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노자키 씨랑 같이 있었던 게 그 부인인, 이제 지금은 전 부인이 됐죠? 스도가 이제 단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확인한 결과 스도밖에 범행을 저질 수가 없다. 네. 라는 게 경찰의 주장으로 지방법원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후의 일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가 이제 이에 기슈의 돈후앙 음. 사건 간단한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게 등장인물이 좀 특이해서 그렇죠. 네. 노자키라는 사람은 굉장히 노령이에요. 76살? 그쵸. 사망 당시 77. 예, 77살인데 부자야. 그 동네에 알아주는 졸부야. 그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용의자로 취급되고 있는 스도사키라는 사람은 21살이에요. 나이차가 무려 56살. 55. 55. 음. 55인데다가 그 스도사키라는 사람이 이제 AV 출연도 했었고 여러모로 좀 유명한 사람이란 좀 말이죠. 화려한 그 이력을 자랑하죠. 젊었을 때는 좀 마지막에 성실하게 잘 생활하다가 어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 샤넬에 눈 돌아가지고 미용사 하려고 했을 때부터야, 내가 봤을 때. 미용사 하려고 했을 때부터 네. 이제 이런 뭐랄까 허세, 음. 해외여행도 다니고. 미용사에 무슨 유감이니? 전 여친 설마? 아니야. 제가 그래서 제 머리를 제가 자르잖아요. 세상에. 그게 그렇게 연결돼? 아무튼 그만큼의 화제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했었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뤄봤었죠. 네. 그쵸. 이제 이 이야기를 다뤄봤을 때 어떠셨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처음이라기보다 이 기사를 봤을 때. 저는 네. 너무 중립 기여를 받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너무 중립적인 시선에서 네. 본 사람이 적었던 게 제 본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고 네네. 이제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니까 네. 누구 한 명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건 좀 섣불지 않을까. 물론 그렇군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외노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을 제이군이 다뤄보자고 했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최근에 한국의 한강 실종 사건이 굉장히 화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랑의 공통점을 보자면은 누군가는 사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아마도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굉장히 의심할 만한 맞아요. 증황들이 있고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아직 결정적인 수사 결과 네. 그리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을 딱 특정을 해가지고 얘가 범인일 거다라고 불타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여론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보다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한강 사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 사건이 어떤 건지만 네.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2021년 4월 25일 새벽 3시에서 5시경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남자 재학생이 손정민 군이 그 반포 한강공원에서 이제 친구 A씨,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음주를 하고 잠을 자다가 실종되어 5일 후 4월 30일 반포 한강공원 한강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면은 송정민 군과 이제 그 친구 A씨가 A씨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술을 오늘 좀 먹자. 네네. 그래서 한국도 뭐 가게에서 먹는 게 좀 힘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강에서 이렇게 술을 둘이서 먹게 되는데 네네. 술 먹은 양이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CCTV인가 이제 편의점에서 그 먹은 양이 나왔는데 소주 4병과
이제 청아 2병 그리고 막걸리. 막걸리 1병이었나 2병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진짜?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2명이서 그 정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 A씨 같은 경우는 소주는 안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정민군 같은 경우는 청아와 막걸리는 안 먹는 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를 먹는지는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네,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주 4병 정도라고 하면 많이 먹은 거죠. 많이 그렇죠. 마신 거죠. 합중 알코올이 나왔다고 해요. 그게 0.158이었나? 네네. 네, 라고 하는데 그 소주로 봤을 때 9잔에서 12잔 먹으면 성인 남성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병을 다 마신 건 아닌가 그런 봐요.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그런 상태로 여러 가지 지금 기사들과 그 경찰들의 그런 CCTV가 이제 언론에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유튜버들이라든지 프로파일러의 사람들이 지금 보고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증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정황이 그 친구 A씨이지 않을까라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의문점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친구 A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더러운 신발과 옷가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걸 버렸다고 해요. 그걸 입고 온 거였어요. 입고 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황당한 게 새벽 5시경에 5시 좀 이후에 그 친구 A씨와 친구 A씨의 부모가 그 한강 반포 그 공원에 나와요. 뭔가를 찾아요. 네네. 새벽 5시. 네, 새벽 5시. 5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가족들이 다 갈 만한 시간대는 아니죠? 네. 그냥 한번 저도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좀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한테 새벽 5시에 집 앞 공원에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제 신발이 더럽다고 해서 그거를 버려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귀가를 해서 부모님을 깨워서 내 신발 지금 더러운데 이거 버려 말어.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자고 있는 상황에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느낌은 아닌 거죠. 신발을 버린 시간대가 5시 전이었어요. 그거는 몰라요. 왜냐면 왜 모르는 거냐면 그러니까 왜 이거에 대해 신발이 의문점으로 지금 나왔냐면 그러니까 정민군의 아버지가 신발이 어디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요. 맞아요.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의혹을 올려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신발 어디 갔냐 했는데 이제 그 A 씨가 친구 A가 버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이걸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편의점에서 그 술을 살 때부터 신발 밑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밑창이 떨어져 있었고 술을 좀 많이 마셨잖아요. 둘 네. 다. 네. 그래가지고 토사물 같은 게 신발에 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창도 떨어진 토사물이 묻은 신발. 이거를 씻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라면 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신발을 그 신발이 원래 그 A씨의 신발이었어요? 네. 아, 그럼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그 가족이 새벽에 나와서 공원을 헤맨 거. 네.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신발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한강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강을 가보면은 저기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이빙해서 들어가야 되는 아, 곳도 물속에? 있고, 예. 예. 어디는 나뭇가지가 많아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든 곳도 있고 만약에 나뭇가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칠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민군의 몸을 지금 뭐라고 하죠? 부검 같은 거. 부검을 했잖아요. 그럴 때 상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되게 깨끗한 상태로 나왔다고 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발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신발이 되게 더러워. 그러면은 접근이 가능한 곳이구나. 신발이 깨끗해. 그러면은 뭔가 그런 콘크리트로 된 곳에서 시신을 던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이 신발이 왜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이 정민군의 아버지가 그 친구 A씨와 대면을 되게 요청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대면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잘 안 만나줬다는데. 네. 그런데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이렇게 친구 A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 부모가 봤을 때 신발이 너무 더러워서 뭐 그랬다는 거예요. 버렸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냥 흘러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끝나고 돌아와서 그 정민군의 아버지가 그 와이프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신발이 왜 더럽지? 그 이야기가 다시 둘이 이렇게 리마인드가 돼서 다시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발이 왜 더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뉘앙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알려주면 되는데 신발이 더러운 이유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뭐 한강에 어디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졌다. 아니면 토를 했는데 여기에 뭐 토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뭐 신발이 완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뭔가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정민군의 아버지는 계속 아쉬워하는 거죠. 저는 사실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민군 아버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서 인터뷰한 걸 좀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민군이 익사인 거는 확실하다. 그렇죠. 그거는 인정한다. 네. 어떻게 익사를 했는지 난 지금 그게 궁금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과라기보다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알아가고 있는 건데 너무 경찰이라든지 그쪽에서 알려주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일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중에 그 경찰이 네. 노출하지 않은 거. 그쵸. 그게 과연 이렇게 지금 당사자, 지금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당사자한테도 감춰야 되는 부분인지는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수사를 하는 게 네. 개인이 수사를 하는 게 맞나요? 개인이 수사. 그러니까 수사라기보다 그냥 자기의 궁금증을 그쵸, 해소하려고 하는 궁금증이죠.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다 대답을 해주면은 그럴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고 오히려 해도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정민군의 아버지한테 경찰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대요. 조만간 기자들이 연락을 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정민군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자들 막 열 몇 명의 전화가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혈중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게 경찰과 정민군의 아버지밖에 모르고 있었던 정보였대요. 네. 심지어 와이프분도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경찰과 정민군의 아버지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기사에 막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경찰이 흘린 정보죠. 네. 기사에. 네. 그리고 이런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는데 한 번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이야기를 경찰이 정민군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조만간 기자들이 좀 이렇게 전화 올 텐데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 낚시꾼. 낚시꾼이 한 80m 떨어진 데서 누가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걸 봤다. 약간 그거였죠. 뭐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공개되기 한 몇 분 전에 10분 전인가에 정민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연락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과 기자들 간에 이제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원래 경찰서 안에 경찰서 검찰서 안에 그 기자실이라고 해야 되나?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기자가.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게 사건 나가는 거 이거 다 기록. 그러니까 뭐 있다 하면 이거 바로 기자 쓰고 있어요. 그렇게 기사 나가는 것 자체가 아주 뭐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제가 정도까지의 문제라고 바라봤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주면서 왜 이런 건 안 주냐? 근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나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받은 당사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피해를 문제가 받은 되는 건가 당사자라기보다는 당사자의 가족인 거겠죠? 네. 보호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만약에 진 범인이 있다면 네. 그런 식으로 정보를 알려줄 경우에 이 아버지가 되게 활발하게 정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발신하니까 이 아버지한테 알려줬다가 그 아버지가 발신해가지고 진짜 범인인데 걔가 증거를 인멸해.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 관련된 정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한테. 근데 이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 그냥 아버지가 그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버지 말만 듣는 거니까.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경찰 말을 못 들었으니까 한쪽 말만 듣는 건데 경찰이 말했던 뉘앙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아버지한테 뭐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의 정보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네. 아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네. 감정적인 사람한테 정보를 잘못 줘가지고 그게 변질돼가지고 발신이 되게 되면은 그건 경찰의 책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저한다고 봐. 아버지한테 직접 정보를 주는 걸. 맞아요. 기자한테는 정보를 흘려도요? 흘린 그거- 건 아닌 건가? 그치. 근데 기자한테 준 정보도 수사와 관련된 거는 딱 공개된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비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표를 했을 때 기사한테는 그리고 그 언론사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 경찰 쪽에서. 근데 아버지한테는 안 되잖아 그게.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건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뭔가 경찰이 은폐하고 있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지금 문제거든요. 그 유튜버라든지 그 일반적인 그 방구석 코난들이 네. 찾아놓은 것보다도 더 속 시원하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방구석 코난들이 찾아놓은 거라는 게 직접적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단순한 추리를 말하는 거예요? 추리인데 그럴듯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의문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참고인 신분, 친구 A가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사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데리고 와. 뭔가 자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의미죠.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그쵸. 이때 시점이 아직 정민 군이 그 시신으로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에서 표류되고 있던 상황이니까 더더욱 뭔가 지금 빨리 찾고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치. 둘이서 술이 마셨으니까. 그쵸. 근데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는 이야기를 안 해. 그런 게 조금 의문점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봤었는데요. 아마 최면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A에 대해서 첫 번째 1차 최면 수사를 했고 2차 최면 수사를 했었는데 네. 1차 때는 이제 그냥 혼자 왔어요. 그리고 1차 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이제 2차를 요구해가지고 2차 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왔는데 그 막 이유 같은 것도 물어보잖아요. 왜 네. 변호사를 선임했나 했는데 그 이 A군에 대해서 되게 그 참고인 신분인데 강도 높은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5월 9일의 경우에는 이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20살이잖아요. 네. 20살한테 이런 식으로 그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든지 쫄렸다.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다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많이 정보는 노출이 최대한 안 되려고 하게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연락이 올 거고 그다음에 막 정말로 짓궂은 사람들한테 야 너 정말 네가 했냐? 막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심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20살한테는 너무 버겁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전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블랙아웃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잃어버린 40분인가요? 잃어버린 50분? 그러니까 정민군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 A인가요? 이 친구가 그 토끼굴로 나가는 네네. 그 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 50분 시간이 있는데 순전하게 이제 A 씨의 증언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50분. 그쵸. 그런데 이제 그때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자기 맛이 갔다.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증거 사진으로 나왔던 네. 그 한강 이 둘이 목격자가 사진을 하나 제공한 게 있는데 이 친구 A가 정민군의 그 주머니에서 뭔가를 뒤지던 장면이 있었대요. 친구 A는 그때 누워 있었어요? 아니요, 친구 A는 앉아 있었고 정민군이 앉아 있었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격자인 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도둑인 줄 알았대요. 너무 막 이렇게 강도인 줄 알았대요. 주머니를 뒤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알고 본 게 아니고 결국에는 친구 A가 정민군의 핸드폰을 나중에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그 블랙아웃 시간에
정민군의 핸드폰에 데이터가 나갔대요. 다 사라진 거야? 포맷된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쓴 그게 그 이력이. 이력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친구 A는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누군가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아마 최신 기사를 보니까 백그라운드 앱이 사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떤 게? 백그라운드 앱. 그렇지. 예,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핸드폰 가만히 두면은 데이터를 카톡도 켜놓으면은 그쵸 카톡을 계속 수신하려고 하고 아니면 위치 정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이제 발표를 한 거로는 누군가 썼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근데 백그라운드 앱이 그 기동되기 해킹 때문에. 량을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정민군의 아버지가 그걸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보다는 양이 많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포털에 들어가서 서치를 한 느낌이었다. 그 네. 정도의 데이터 양.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랑 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랑 말이 달랐을 때 누굴 더 신용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대한 누군가 범인을 특정해주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아버지는 인식을 안 할 수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손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요? 근데 막 핸드폰을 안 준 것도 그렇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점도 객관적으로 있어요. 봤을 정말 때 나는 이 사건을 아예 모르는 상황인데 건쟁이랑 제이쿤의 설명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들었을 때 좀 의문스러운 게 있긴 해요. 맞아요. 제일 의문스러운 게 왜 A군이 정민군의 휴대폰을 갖고 간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모르겠어요. 거죠. 그냥 본인은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냥 나한테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둘이서 만나요, 공원에서. 둘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정민군의 아버지와 그 친구 A가. 왜냐면 어. 정민군의 아버지가 위치 추적. 맞아요. 그리고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 공원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핸드폰 위치가 이쯤 되니까 거기서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있길래 거기 가가지고 너 혹시 정민이 아니? 이렇게 했는데 친구라고 네 하고 갔대요. 핸드폰을 돌려준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이 있는 걸 근데 정민군의 아버지는 얘가 핸드폰 갖고 있구나를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거죠. 그치. 아마 처음에는 이 근처에 떨어져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네. 그쵸. 근데 핸드폰이 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데 왜 핸드폰을 나한테 안 돌려주지? 그냥 정민 친구니? 네 하고 갔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술을 많이 먹고 제가 보는 정상적인 사건이었다면 네 제가 어제 정민이랑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새벽 4시까지 마셨는데요. 정민이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니면 뭔가 정민이가 어제는 정말 술 많이 마셨는데 집에 잘 들어갔나요? 근데 이게 약간 정상적인 상황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이에요? 그날 새벽. 같은 새벽. 그때 당시에도 아직 취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취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갑자기 와가지고 너 정민이 친구니 할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너무 단편적인 정보라서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정민이 아버지고 네. 그 정민이가 어젯밤에 안 들어왔는데 혹시 너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니?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정민이 친구니 했을 때에 대해서는 네 말고 대답할 게 그 지금 정보만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나?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정민이 아버지인데? 또 너무 한쪽 말만 듣게 되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친구는 뭐라고 했을지 그러니까 친구가 들은 거 기억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한쪽 말을 듣고 얘 진짜 A가 범인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게 물론 네, 둘 다의 상황을 다 들어보고 싶은 건 맞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모습은 보여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정보들로만 파악을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게 근데 제가 듣기에 좀 옛날이랑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서는 언론이 얘기를 하면은 딱 그것만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뭐 신문을 보든지 밖에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라던 그 개인이 발신을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발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블로그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론이 되게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타고 있는 느낌이 느껴져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건쟁이가 말하는 것도 일부분 옳고 재군이 말하는 것도 일부분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린다 싶은데. 혼란스럽죠. 네. 많이.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일본보다도 이제 CCTV가 정말 많고 네네. 뭔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같이 되게 또 중구난방으로 사건의 전말이 막 흐르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방구석 코난들이 생겨나고 그게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도시에 CCTV가 몇 미터 간격으로 있고 이제 플러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자동차.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CCTV가 있고 나를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가 한 대의 CCTV라고 그쵸. 생각을 해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CCTV가 별로 안 쓰죠? 차에서. 별로 없고 CCTV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일본 제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별로 일본에서는 많이 안 쓰고 블랙박스 맞아. 블랙박스도 그렇고 블랙박스는 CCTV도 그래요. 많이 쓰잖아요. 일본에서 일본 근데 블랙박스? CCTV 일본에서 별로 안 좀 써요.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드라이브 레코드. 그렇지. 근데 드라이브 생각보다 레코드. 많이 안 써요. 안 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한 재작년쯤인가 네.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그 가족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는 트럭이 일가족을 쳐가지고 다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건 이후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드라이브 레코드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쓰는 사용자가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크게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길가 걸어 다니면은 안 쓰고 없는 자동차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러다 자동차 보니까. 업계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긴 좀 그러네. 뭐하지만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 주변과는 좀 다르네요. 아무래도 저 주변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다 달고 그런가 그러네요.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왜 하필 이번에 한강 들어가게 되는 그곳에만 CCTV가 없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거기 CCTV가 딱 있었으면은 깔끔하게 해결된 거였는데 좀 더 보급을 해야 된다.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CCTV를 늘려야 된다? 뭐 그런 건 그렇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본에서 한 뭐 10년 정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CCTV가 한국보다는 굉장히 적은 사회인데 내가 만약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을 때 이제 사방에 CCTV가 깔려 있을 테고 그만큼 이제 안전해질 수는 있겠죠. 그쵸. 리얼타임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맞고 있다고 하면 그걸 경찰에서 그 CCTV를 보고 출동해가지고 날 맞아요. 지켜줄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하지만 그거에 반해가지고 또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그게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물론 내가 뭐 불법적인 일을 하진 않겠지만 그 사실이 나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감시- 어떻게 당한다는 단정해요? 느낌. 형이 아무 불법적인 일을 안 한다는 걸. 너한테 불법적인 일이 뭐 어쨌든 예. 예.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또 반대로 그런 감시 카메라가 없으니까 뭐 자유롭다는 건 느껴요. 하지만 대신에 어디 시골 가가지고 저기 CCTV 없는 데서 내가 뭐 혐한을 당해가지고 쳐맞더라도 날 거기를 보호해. 경찰이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나를 지켜줄 순 없겠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약간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감시를 당하더라도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자유도는 높지만 안전도는 약간 떨어지는 사회가 좋은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궁극의 해요. 선택과도 같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이. 그러니까요. 자유가 아니, 좋아, 난 엄마가 안전이 좋아. 좋아. 난 엄마가 자유가 좋아. 좋아, 안전이 좋아. 약간 그런 건데. 예. 저는 아무래도 감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CCTV가 적은 나라에서 살고 예. 싶다. 내 몸은 내가 지키겠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CCTV가 그렇게 많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압박 속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제 감시 사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제 사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의 사생활을 기록을 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그 페놉티콘이라는 감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18세기 말에 어떤 거지? 페놉티콘이라고 18세기 말에 이제 이상적인 교도소라고 해서 설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통형의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다가 탑을 하나 세운 거예요. 네. 이 탑은 감시탑이에요. 아, 그 간수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구나. 간수들이 이 탑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탑의 한 공간에만 있고 이 원통형을 뺑 둘러서 여기에는 죄수들이 생활하는 수감자실이 있는 거예요. 셀. 외곽 부분에 붙어있는 수감자실에서 가운데에 있는 감시 타워로 창문이 작게 하나가 열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저기서 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 거리가 좀 있어요. 네.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거리가 뭐 한 10m, 20m 있으니까 정확히 저 사람이 저기 있나? 없나는 몰라 내가. 근데 감시자가 저 가운데에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이 있는 거예요. 아, 왠지 보여지고 있는 네. 느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수감하는 상태에서 뭔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바로 끌려갈 것 같은 거죠. 저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도넛 같이 있고 맞아요. 도넛 안에 이제 섬이 하나 네, 있어가지고 뭔지 알겠어요. 그 섬에서 수감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수감자는 관리하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못 그쵸. 보지만 보기가 이제 힘들어요. 그 옆방향으로는 왠지 모르게 내가 보여지고 있다는 그쵸. 느낌이 드니까 나쁜 짓을 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쵸. 한 명의 감시자가 수백 명의 그 수감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너 나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도시구조로도 되게 발달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파리예요. 파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많이 찍는 개선문 있잖아요. 네네. 그 개선문을 보면은 이제 방사형으로 도로가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파리라는 곳은 되게 골목길이 많고 아주 오밀조밀한 약간 도쿄 같은 느낌의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들어서고 그때 이제 오스만 남작을 통해서 도시 한번 뒤집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싹 해요. 왜냐면 파리에도 워낙 애들이 난동, 그러니까 우리처럼 데모. 혁명한다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방사형으로 도로를 깔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개선문에다가 대포라든지 뭐 하나 그냥 박아놓고 사람들 데모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총 쏘고 통제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효율적이네요. 엄청 효율적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회, 이거는 절대 왕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감시되는 우리의 사회가 꼭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 감시되고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건들이 해결된 경우들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분명히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그 통제가 CCTV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에 그 감옥이 범죄자 인권 때문에 결국에는 폐지가 됐나요? 폐쇄가 됐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인권 생각하면 난 진짜 싫다고. 그러니까 24시간 감시당하는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그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공간 구조로서 이게 폐쇄가 됐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CCTV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왜 건쟁이가 이 얘기 하나 싶더라고. 왜냐면 지금도 만약에 그 공간 구조로서 가운데에 감시자가 없어요. 근데 내 방 안에 CCTV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럼 그거 자체가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창살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수감자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제일 큰 여기 집에 없죠 카메라. 고프로가 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끝났을 때예요. 수능 끝나고 나서 학교를 갔죠. 네. 그럼 고3들 어때요? 난리 나죠. 난리 놀고 나죠. 싶어가지고 막 염색하고 나 건들지 마라. 나 교장 위에 나야. 막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니잖아요. 전 공부만 했는데요. 아 그래요? 농담이고요. 네, 그랬는데 하루는 저희가 학교를 갔어요. 네. 지금 이거 옛날 일이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 이제 학교 앞에서 잡잖아요. 머리 그쵸, 긴 그쵸. 사람들, 파마한 사람들, 뭐 옷에 장난치는 사람들 잡잖아요. 두발 검사. 그때 되게 무서운 학생 주임 선생님이었는데 한 명씩 잡아서 옆에다가 엎드려 뻗쳐를 시켰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학교 그 담장 밖에서는 안 보여요. 학교 담장 그 약간 안 보이는 곳에 쭉 운동장까지 연결되게 이렇게 애들 이게 그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든요. 알겠다. 그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40명 정도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가는 순간 딱 그 광경이 잡는 보이는 거예요. 거지. 예. 근데 그거를 반대쪽에 있던 학교 안에서 애들이 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선생님도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한창 카메라 핸드폰이 이제 활성화되던 그쯤 네네네. 시기였거든요. 이제 나이가 슬슬 나오네. 예. 그때 이제
그 애들을 잡았던 선생님이 당황했는데 애들한테 빨리 핸드폰 다 갖고 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도 제출하지 않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다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뭐 과도 체벌이다 뭐 그런 그쵸. 것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왜냐면 학교에서의 규율에 어긴 애들을 어떻게 보면 처벌을 한 거니까. 그렇지.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을 했다고 네. 볼 수도 있지.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했다가 또 돼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감시 사회 속에서의 그 판단 기준이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것 같아요. 해봤어요. 네. 예전에 한번 건재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고층 빌딩의 궁극적인 권력? 의미에 대해서 권력이지. 높은 곳에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권력의 차라는 뜻인데 맞아요. 아까 그 운동장에서 그 선생님 얘기 그리고 카메라 찍는 걸 보면은 카메라로 찍는 애들은 이제 권력을 갖고 있죠. 왜냐면은 그 광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카메라로 남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관계에서 자기는 나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약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지. 그런 식으로 좀 생각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교권 붕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한강 사건이라든지 돈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참 여기 이 두 사건의 공통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공통점은 여론이었어요. 여론. 맞아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한국이랑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네티즌 한 명 한 명이 내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무슨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일본도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자기만의 의견을 내는 목소리 자체는 한국이 훨씬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외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 목소리도 크고 하나하나의 목소리도 크고 그거에 대해서 액션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거 이것도 확실히 한국이 더 센 것 같아서 이렇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들어줄 때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 제가 제일 생각하는 그 목소리가 모여가지고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국민청원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요즘에 그게 뜨겁죠. 그게 일본에 없죠. 네. 일본은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은 그런 아무래도 목소리는 내는데 목소리를 내는 장소가 약간 뒷세계? 뒷세계는 아니고 이런 트위터라든지 오채널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데니까 뭉치질 못해요. 찐 박사님이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일본 애들은 자기 의견 내지 못한다고. 맞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의견 내죠. 그래서 대통령도 바꾼 거고. 그렇긴 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 목소리를 모으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근데 언제나 좋은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언제나 바람직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은 대중들은 개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사람이란 게 예를 들어서 그 똑똑함을 따지면 어차피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구는 똑똑한 거고 누구는 그에 비해서 덜 똑똑한 거고. 그쵸. 그러니까 줄을 쫙 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냥 수능이에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보다는 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게 이 백분율의 함정인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목소리가 정답이라는 법은 없죠. 논리적인데?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핫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안 좋은 말로 떼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의견을 냈지만 그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안 좋게 돌아온 케이스. 네네네. 이게 보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 놀이 중에 하나가 민식이법 놀이가 있어요. 그 뭐예요? 차에 뛰어드는 거요? 차에 뛰어드는 건데 안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악질인 게 이 불법 주차된 SUV 차량 앞에 숨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숨어 있는 거야. 잘 안 보이게. 네.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해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정말 많죠. 너 깜빵 가기 싫으면은 500만 원 합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 물질주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제이쿤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날뛸 수 있는 법에 그렇지, 악용하는 법 자체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라는 거죠. 이제 맞아요. 민중들의 그냥 단순한 감정이라든가 맞아요.
때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쵸. 말씀이시죠? 너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 순간의 감정에 네. 휩싸여가지고 그때 이렇게 스쿨 중에서 애가 죽었으니까 만들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해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일단 해서 만든 결과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국민청원, 국민동의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게 쓰일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쵸. 네. 근데 말했다시피 사람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제도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은 있어요.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정말요? 네, 그거의 순기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신문고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민심을 알 수 있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알아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네, 맞아요. 분명히 순기능도 순기능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근데 같다.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흐름?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냄비 같죠. 맞아요. 막 끓어요. 양은 냄비. 네, 양은 냄비. 그래서 어떤 화제가 탁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쪽에 쏠리고 또 어디에 가면 또 그거에 쏠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청원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흔히 했었던 시위 네. 그런 거에 있어서 그 본질을 좀 파악할 필요는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어렵죠, 근데 한마디로 그게. 하고 싶으면은 이 취사 선택 기능 한국 여론들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손정민군 사건이 있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디였지 화성이었나? 이 노동자가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서 사망을 했나? 그랬어요. 근데 그 사건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네. 잊혀졌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손정민군 사건이 너무 너무 커서. 커서? 그렇지. 네.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여론은 입맛에 맞는 거, 맛있는 것만 받아서 그거를 확대시키지는 것 같다. 조금 더 이제 취사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참 근데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쵸. 네. 유튜브를 잘하는 제 주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으면 지금 너처럼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지금 저처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뭐가 맞는 거지? 결국엔 자기 만족이냐, 자기 아니면은 만족이냐. 수익이냐. 그쵸. 그 기자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순응해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한 여론일까요? 그러니까 그 언론의 기능이란 게 뭘까 고민을 해보는데 결국에 그렇게 맛있는 것만 얘기하고 보고하고 남이 얘기했던 거 똑같이 코피해가지고 기사를 발표할 거면은 기자라는 사람은 왜 뽑히는 걸까? 유튜버들이 하면 되지. 그냥 그런 생각도 유튜브로 해봤는데. 교체가 될지도 몰라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의사가 그냥 모임에 나갔는데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나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서로 직업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의사입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의사라는 그 직업은 되게 성스러운 직업이니까 당신 열심히 해야 돼 뭐죠 좀 하는 거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던 게 예,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받는 만큼 실수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네.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그 의사는 물론 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직이기도 하고 기술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히포크라테스 선사라고 하나요? 네. 그만큼 책임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사 돈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취급을 하는 거고 사람의 생명은 도덕적으로 소중한 거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사가 말한 게 정답이라고 보거든. 왜냐면은 성직이라는 이미지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그 직업 이상의 뭔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받고 있는 돈 이상의 뭔가를 또 지불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남에게 그거를 강요해도 되는 건가 싶긴 해. 아까 말했던 기자 있죠? 네. 기자들도 결국에는 직업이에요. 당연히 네. 언론인이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은 있겠지만 최소의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목적 같은 것들은 결국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된 정보를 흘린다던가 아니면 뭐
여론 선동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안 되는 짓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어쨌든 벌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사화 시킨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나는 솔직히 욕은 못 하겠어. 이사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네. 이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 생명 위협할 때 이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책임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비행기 탔을 때 의사라고 안 밝힌대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있지 않나? 그 길거리에서 누구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화성 사건과 이 한강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는 화성 사건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사로서. 근데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맛있는 기사가 한강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더 낸 것도 있고, 왜냐면 그 이슈가 되는 거를 분명히 화제를 빨리 기자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의무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내용에 있어서 추측성 기사라든지 그런 거에 가치가 있을까? 그런 건 안 좋다고 봐, 난. 확실히. 그쵸, 그쵸.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기사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한강 그쵸, 의대생 그쵸. 실종 그런 사건을 부분도 봐도 맞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했던 국민동의, 국민청의 네네네. 법이 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법이 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은 결국엔 그거 같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민식이법 만들어라라고 했었고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 하나가 그걸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은 그래 국민들이 원하니까 국민들의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계산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이걸 내가 발의를 하고 이걸 제정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표가 더 오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계산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만들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난 순수하게 사람들을 위한 마음만 가지고 아까 그 순기능만 작용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회의감은 느껴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으로 한강 사건과 도후원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현상, 한국과 일본 사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 이 두 사건과 더불어 지금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잡아야 할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사회적 현상이라든지 내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어디다 두는 것이 좋을까? 제이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번에 메인 주제였던 노자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이제 서로 다른 감시 체계였던 거잖아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조금 다른 감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건은 비슷하게 유형이 흘러가서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상의 증거로 이제 판단이 되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대한 중립적인 여론이 너무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그 경찰의 수사와 이 법정에서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너무 지금 당장의 여론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외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기본적인 뼈대는 제이쿤이랑 비슷해요. 네. 제이쿤이랑 비슷한데 한 가지 이제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에 맞아요. 대한 신뢰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경찰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목소리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지금 경찰이 노자키 사건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계속 숨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숨기고 있는 이유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게 아주 100%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경찰을 성토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모르긴 해도 아마 또 그 말 나왔을걸? A군의 부모 맞아요. 내지는 경찰이랑 무슨 끈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야? 이런 뭐, 거. 버닝썬 사건에도 있었다. 아 진짜? 다 거짓말로 네,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경찰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공권력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너무 한국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또 그게 한국의 원동력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도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한국은 이제 너무 잠깐만 해야 돼. 네, 한쪽만 보는 것 같아. 이런 거 했을 때는 경찰이다. 그러면서 못 믿겠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기와 다른 입장을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런 게 참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역시 정부는 싸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저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동경님 괜히 이런 이야기도 하는구나 라는 반반했다 생각을, 이런 거야.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사회는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TV를 설치를 많이 해서 감시하는 사회든 아니면 일본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사회든 어찌됐든 사람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마지막에 좀 들었던 생각은 아까 의사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직업적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자본사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 맞지만 돈만큼이라는 거. 네, 그거는 맞아요. 그 당연해요. 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근데 저도 이제 건축가로서 제가 일을 할 때 돈만큼 한다 플러스 조금 뭔가 있어요. 이 도시에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관에 눈살 찌푸리지 않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사람이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한 곳을 만들 수 있게끔 그거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직업적 그냥 소명이지. 네, 직업적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기자들, 의사들이 그렇게 뭐 누군가가 급작스럽게 환자가 됐을 때 거기서 본인이 의사라고 밝힐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자기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적 소명이 있을 건데 그거를 사회 속에서 어떻게 투여할 것인가. 경찰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치. 경찰들이 공무원이고 나라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본인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직업적인 소명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히 사람들 요즘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일반 사람들 유튜브 인터넷 찾아보는 거 검색력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다들 이해하거든요. 경찰이 만약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알려줄 수 없는 상황 그거에 대한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 납득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구축해 나가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지금보다 좀 더 신뢰도 생기고 합리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더 바람직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얘기던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동경님께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외너 제이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